네, 지금부터 이제 AI 기초 시리즈 세 번째 강의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조영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 번째 강의 그리고 강의가 한 번 더 마지막 강의가 이제 9월 27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내용들 다루고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러면 바로 이제 조영주 연구원님께 네, 강의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잠깐 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이미지를 애퀴지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샘플링을 하고 두 번째로 매그니튜드에 대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에 대한 샘플링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런 매그니튜드에 대한 샘플링을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얻어진 영상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수로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함수로 취급을 할 때는 어떤 좌표에 대한 입력값을 주고 그 해당 좌표에 매그니튜드 혹은 인텐시티를 리턴 받는 형태의 함수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뭐 예제 같은 경우는 75, 80을 넣었을 땐 120이라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이제 함수로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수식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되겠고요. 이 예시는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함수화시켜서 여러 가지 수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혹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말하는 이미지 as function이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배운 이유가 뭐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필터링, 피처 익스트랙션의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배우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배웠던 거고요. 이 배운 내용들이 오늘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이런 캐릭터를 인식하는 문제를 풀 때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템플릿 매칭을 사용을 하죠.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뭐 그 픽셀 디스턴스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매트릭을 정하고 그 매트릭이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템플릿을 찾는 게 이제 템플릿 매칭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컨볼루션 혹은 컨볼루션 like 뭐 피처 익스트랙터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피처들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피처를 이용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시켜주면 이렇게 각 클래스에 맞게끔 어떤 스코어가 매겨집니다. 그 스코어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을 이 이미지의 클래스로 우리가 프리딕션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주로 봐야 될 어프로치는 뉴럴 어프로치예요. 뉴럴 어프로치는 피처를 각 이미지를 그냥 피처라고 정의를 하고 이미지 전체를 모델에 넣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정의를 해서 각각의 파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주면 쭉쭉쭉 체인 룰에 의해서 밑단,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편미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된 편미분을 가지고 뭐 러닝 레이트를 일정 곱해주면 그게 갱신된 웨이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저희는 이제 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1과 W2 그리고 B 세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넷의 한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면은 그리드-like 토폴로지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좀 특화된 뉴럴넷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리드-like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게 아까 이미지를 우리가 애퀴지션 할 때 공간에 대한 샘플링을 한다고 그랬죠.
그 샘플링 된 것 자체가 그리드예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타임 포인트마다 이것도 어차피 센싱이거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것도 센싱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시계열마다. 그럼 그 센싱된 포인트가 그리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시계열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다 그리드 라이크 토폴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타임 시리즈는 1D, 이미지는 2D, 뭐 비디오는 3D 혹은 4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나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뉴럴넷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뉴럴넷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어떤 인풋 피처와 웨이시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뭐 전체 곱해주고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주고 마지막에 썸을 해주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컨볼루션 연산으로 대체를 하면 그 뭐 한 레이어라도 그걸로 대체를 하면 우리는 CN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CNN을 얘기할 때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포함되어야 되고, 이 컨볼루션 제가 잘못 썼네요. 컨볼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는 컨볼루셔널이라는 얘기는 뒤에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릭 레이어 그리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됐을 때 CN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인데요. 아까랑 비슷하죠. 캐릭터 아까는 알파벳이었다면 이번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인식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입문자용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죠. 보이는 그림은 이제 숫자 2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뉴럴 어프로치로 처리를 하려면 가장 간단한 선형 분류기를 설계할 수가 있을 텐데요. 28x 28의 이미지를 일단은 그 선형 분류기에 넣기 위해서는 플래튼 해줘야 됩니다. 플래튼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2차원 배열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1차원으로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이건 뭐 지그재그로 풀어도 되고 위아래 시퀀셜하게 풀어도 됩니다. 어찌됐든 뭐 그들만 네,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조영주 연구님 쪽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다시 그때 재접속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터넷 연결이 잠깐 문제였던 것 같아서 조영주 연구님 바로 화면 공유해서 또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소거.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 4, 바의 10의 웨이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고, 그렇게 정의된 매트릭스가 요 7, 8, 4라는 인풋 벡터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에 우리는 소프트맥스라는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을 걸어줍니다. 이것도 넌 리니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걸어주는 이유는 각 클래스마다 스코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개의 스코어가 나올 텐데 숫자에 대비하면 그 스코어의 합이 1이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률처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취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뭐 오른쪽과 같이 2의 가장 높은 스코어가 있어야 잘 학습이 된 거겠죠. 보통 이런 모델로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면 에러 레이시 한 8.4% 정도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한 91.5%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쉬운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분류기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두면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0에 해당하는 이 벡터는 각각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뭐 시그모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이퍼 탄젠트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렐루라는 유닛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는 모델이고 히든 레이어를 하나 거침으로써 정확도가 8.4, 그러니까 에러 레이시 8.4에서 3.8로 크게 뛰어요. 크게 뛰게 됩니다. 이게 이제 MLP의 뭐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3.8도 이 데이터셋의 난이도에 비하면 높은 스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넷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초창기에 제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이미지가 통째로 들어오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오바이오 컨볼루션 커널들이 막 돌게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풀이라는 거는 이제 절반으로 이미지를 줄인다는 건데 이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됐던 거는 맥스플링이라 그래서 이제 2x2 커널을 상정했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값만을 대표값으로 한 픽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지의 크기가 28x28에서 14x14로 줄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최초의 32x32에서 28x28로 준 거는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이미지 내부에서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4개의 픽셀을 버리는 거죠. 이게 5x5가 처음 첫 픽셀부터 32-5번째까지만 딱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4개만큼의 픽셀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컨볼루션 패딩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그 초창기 모델들은 이제 패딩을 거치지 않은 모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컨볼루션 돌 때마다 커널 마이너스 1만큼의 사이즈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32가 28이 됐고 28이 2분의 1 줄었기 때문에 14가 됐고 14에서 다시 5x5가 돌았기 때문에 4가 준 1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서브 샘플링 하면은 12, 5가 되고 그러면 이게 앞에 이제 골뱅이 앞에 있는 숫자가 돌아간 필터의 개수예요. 그럼 아웃풋이 16개가 나왔다는 거겠죠. 16by 5by5의 엘리멘트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 사각형 안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플래튼 해줘요. 아까 그 뉴럴 어프로치에서 플래튼 하듯이 16by 5by 5개를 쭉 일렬로 펼쳐주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이는 MLP를 타는 거예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은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우상단에 있는 저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뉴럴넷을 컨볼루션 뉴럴넷으로 대체를 하니까 에러 레이시 확 줄었죠. 아까는 3.8이었는데 0.95로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의에서도 봤듯이 컨볼루셔널 뉴럴넷 자체는 이미지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했고 그 유리한 게 바로 성능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각각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MLP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한 레이어를 구성하는 컨볼루션 연산, 넌리니어 연산, 풀링 연산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통 들어가야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볼루션 연산은 K by K의 필터를 우리가 웨이트로 바라보고 이 웨이트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의 필터를 학습하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컨볼루션 연산 자체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고 넌리니어 같은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백워드 패스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에 따라서 그 뭐 한 점이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규칙만 정해주면은 백워드도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fully 미분이 가능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 커널을 학습하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학습하는 거랑 똑같고요. 일단은 뭐 이 필터만 쭉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뉴럴넷과 유사하죠. 필터를 거친 컨볼루션의 아웃풋은
넌리니어 유닛을 거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넌리니어 유닛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연산 자체가 그냥 리니어 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도 그냥 한 개의 레이어 연산과 동치가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첫 시간에 봤던 그 되게 넌리니어한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없겠죠. 어찌됐든 넌리니어가 이 컨볼루셔널 연산 뒤에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넌리니어까지 거친 출력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운샘플링을 수행을 해줍니다. 각각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컨볼루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컨볼루션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입력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필터를 우리가 컨볼루션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을 거친 거는 맨 위에 조금 짙은 노란색, 빨간색을 거친 거는 짙은 빨강, 파란색을 거친 거는 짙은 파랑의 24x24 출력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는 요 각각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커널이 학습의 대상이 될 거고요. 요거를 조금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입력 영상 그대로 있고 아까 우리가 요 골뱅이 앞에 있는 숫자는 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필터는 5x5 필터 3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 영상은 그대로 24x24x 3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웃풋과 인풋의 디멘전이 다르니까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8x28x 1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죠. 컬러면 이게 3이 될 거고요. 28x28x 1의 이미지를 컨벌빙 하기 위해서는 5x5x 1의 커널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이제 3개가 있는 거고요. 이 커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커널은 각각의 24x24x 1의 아웃풋을 관장하니까요. 그리고 컬러풀 이미지면은 이렇게 인풋 디멘전이 3가 될 거고 그에 따른 커널도 3차원으로 5x5x 3이 돼야 각각 같은 포지션에 따른 각각 다른 웨이트이 할당이 될 거예요. 이걸 일자로 쭉 펼쳤다 그러면은 각각 그 커널이 관장하는 영역이 5x5x 3이 28x28x 3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디멘전과 요 커널의 디멘전이 일치해야 돼요. 요 뒤에 채널 개수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2D 컨볼루션에 대해 배웠었는데 실제로 CNN에서 2D CNN에서 동작하는 커널은 3D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갑니다. 대신 채널에 대해서는 윈도잉, 그러니까 움직이진 않죠. 그 채널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은 수행을 하지만 그 채널에 대해서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어디까지나 XY, 그러니까 위드스와 하이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2D 같은 3D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디멘전이 짝짝짝 맞죠. 28x24, 28x 3과 5x5x 3이 3개가 연산이 되면 24x24x 3이 출력이 된다.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이후에 넌 리니어 펑션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새로운 펑션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안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이덴티티 이하에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보다 밑에 있는 이런 펑션들이 넌 리니어 유닛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인데요. 뭐 바이너리 스텝은 잘 안 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하죠.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이게 이제 0이 중간에 없고 다 0부터 1 사이에 어떤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0이라는 민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연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rectified linear unit이라 그래서 이걸 렐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디팩토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단순하죠.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리니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다 0으로 스레시홀딩 해줍니다. 이제 이 렐루가 갖는 뭐 어떻게 보면 요 0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는 데드 노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데드 노드가 생기면은 갱신이 안 돼요. 그 노드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을,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뭐 이제 데드 노드가 생긴다는 건 스파이시티가 높아진다는 거고 연산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파라미터를 충분히 못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작은 값이라도 계속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갤루도 있고 소프트 플러스 엘루 뭐 이런 계열들이 다 좀 그레디언트를 계속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함수들이고요. 이제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렐루에서 0이라는 영역을 뭐 상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0.01 기울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아이덴티티가 꺾이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아래 이제 피렐루는 리키렐루에서 그 0보다 작은 영역을 러너블 피라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컨트롤해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뭐 어떤 레이어에서는 0.1이 되게, 어떤 레이어에서는 뭐 0.009가 되게끔 알아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롭 해줄 수 있게끔 러너블 파라미터 알파를 넣어주는 형태를 이제 P-렐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렐루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제일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어쨌든 이런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렐루를 거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다 0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빵빵빵빵 구멍이 뚫린 이런 영상을 우리가 얻겠죠. 그러고 나서는 풀링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이 풀링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맥스 풀링이에요. 맥스 풀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바이 2 커널을 상정을 해서 그 커널에서 가장 큰 값 하나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빵빵빵빵 뚫린 이 검은색 중에서 서로 연결된 검은색이 없는 영역들, 그러니까 굉장히 노이즈처럼 박혀있는 영역들은 이 다운샘플링을 하면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운샘플링을 할 때, 이거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24바이 24면은 12바이 1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운샘플링 하면서 맥스플링을 취하기 때문에 저런 뭐 노이즈 같이 생긴 저런 검은색 점들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에 이런 역할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플링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2바이 2 필터에 스트라이드 2라 그러면 두 칸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영상이 뭐 4바이 4면은 이걸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각 섹션마다 하나의 값만 가져와서 2바이 2의 새로운 다운샘플링된 영상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커널이 3바이 3이고 스트라이드가 2다. 그래도 2분의 1 다운 샘플링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대신 중간에 겹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스무드해질 수 있고요. 이제 요 각각 컴포넌트들을 알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연산들이 우리가 다룬 연산들인데, 보면은 인풋이 컨볼루션을 5개를 타서 6개를 타서 6바이 28바이 28 곱하기 사실 뭐 1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런 걸 이제 우리가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6바이 28바이 28의 피처 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넌리니어가 사실 연산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고 그 다음 2분의 1 풀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채널 개수는 6개 그대로 동일한데 스페셜로 2분의 1씩 14바이 1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컨볼루션 연산하고 넌리니어하고 2분의 1 다운샘플링 돼서 16바이 5바이 5가 되겠죠. 여기 6바이 14바이 14에서 5바이 5 컨볼루션을 탈 때는 사실상 5바이 5바이 6의 컨볼루션을 타는 거예요. 그걸 16개 타니까 인풋 자체는 6채널이고 아웃풋이 16채널짜리 피처 맵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은 우리가 피처라고 정의를 하고, 뒤에 붙는 분류기는 앞에서 자동적으로 추출된 특징들을 인풋으로 갖는 분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컨볼루션을 뉴럴넷에 적용을 시켰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sparse connectivity, 두 번째는 parameter sharing, 세 번째는 equivariance to translation.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arse connectivity는 요 딱 그림에 나오는 요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죠. 이것도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고, fully connected 대비해서 우리 연산된, 그러니까 연결된 엣지의 개수가 적죠. 엣지 개수가 적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 연산량이 줄어들 수 있고 메모리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 그리드 라이크 토폴로지 데이터들에 유리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계열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한 번씩 100초간 취득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시점 t 시점부터 t 플러스 100 시점까지의 데이터는 각 시점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연결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근접한 타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연결성이 희미해지겠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좌상단 코너의 픽셀과 우하단 코너의 픽셀은 거의 뭐 유사도가 적다,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로컬 피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글로벌 피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로컬 피처가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데는 유리하다. 이 로컬 피처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정의했던 엣지라든지 코너라든지 뭐 그런 어떤 쉐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로컬 피처를 찾았을 때 어떤 타스크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요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CNN을 컨볼루션을 적용을 한 거예요. 컨볼루션을 적용하니 이런 스파르시티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뭐 연산량이 적어지면은 이것도 그 모든 통계 모형에는 이제 컬스 오브 디멘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인풋이 커지든 아니면 우리의 모델이 커지든 그 디멘전이 커지게 되면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학습이 잘 안 되고 학습이 어려워지고 이거는 뭐 CNN에도 나중에 나타나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같은 효과를 내면은 이왕이면 작은 모델이 좋거든요. 작으려면은 이런 엣지의 개수가 적어야겠죠. 그래서 sparse connectivity가 하나의 CNN의 장점입니다. 계속 이제 아까는 우리가 X3이라는 인풋이 아웃풋 S2, S3, S4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했고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S3라는 아웃풋에 기여하는 인풋이 X2, X3, X4 세 개라는 거죠. 요 세 개를 우리는 receptive field라 그래요. S3라는 아웃풋에 관여하는 입력의 범위. 근데 이제 fully connected 같은 경우는 모든 인풋이 다 S3에 기여를 하고 있죠. 연결이 돼 있죠. CNN은 요 세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 노드에 관여하는 인풋의 범위를, 그러니까 즉 receptive field 사이즈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한 단 더 쌓으면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앞에 수식에 이거에서 5의 m 곱하기 n과 5의 k 곱하기 n이 k가 m보다 현격히 의미 있게 작으면은 몇 단을 쌓더라도 이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receptive field 사이즈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CNN을 사용하는 게 fully connected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receptive field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parameter sharing입니다. 이것도 그림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데요. 모든 영역에 대해 각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보다 한 개의 훌륭한 파라미터를 학습하여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절약이 되고요. 오른쪽 보면은 모든 노드가 다 엣지로 연결이 돼 있죠. 왼쪽 그림은 한 개의 엣지가 각각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X1과 S1, X2와 S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유는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디멘전이 커지면은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 반면에서 적은 패러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적은 데이터와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데이터와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땐 왼쪽이 오른쪽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원은 언제나 유한하고, 그리고 무한정 학습 시간과 학습 자원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그 모델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항상 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파라미터 쉐어링은 굉장히 좋은 가지치기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는 내재화되어 있는 속성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속성도 있죠. Equivariance to Translation. 요거 자체도 컨볼루션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Shift Invariant라고 배웠었죠. 첫 번째 시간에. 공간 변환, 웬만한 공간 변환에 대해서는 공간 변환을 먼저 취하고 컨볼루션을 하든, 컨볼루션을 하고 공간 변환을 취하든 값이 같아야 한다. 그게 이제 Shift Invariant인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어떤 트랜슬레이션이 됐든 f of g of x는 g of f of x랑 같아야 된다가 이제 equivariant입니다. 물론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게 모든 연산에 대해서 요 equivariant가 성립하진 않아요.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CNN도 이런 속성을 일부 지니고 있는데, 이제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변한다든지, 결국 이미지 크기가 변한다는 건 receptive field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만한 이미지에 대해서 receptive field를 구성을 했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이만해지면은 이만한 필드, 결국은 이제 이 이미지가 다운 스케일링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receptive field도 같이 다운 샘플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지역밖에 다시 못 보는 그런 receptive field 사이즈로 변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런 크기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죠. 우리 CNN 필터가 회전이 되면은 이거는 CNN의 약점 중에 하나, 컨볼루션 연산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회전에 강인하게끔 만드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CNN도 마찬가지로 이 회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볼루션을 왜 써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풀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풀링을 쓰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크기 변화가 인풋 이미지의 크기가 변화되면 리셉티브 필드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모델 안으로 풀링을 집어넣음으로써 줄이는 거죠. 결국 풀링이라는 거는 다운사이징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널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미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커널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풀링이. 그리고 당연히 피처 맵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메모리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의 적은 변화량의 강인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Variant to small translations of the input.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맥스플링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조금 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가 인풋이에요. 위에가 풀링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고요. 커널은 3이죠. 그래서 인풋을 보면은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0.1, 1, 0.2, 0.1 이런 식으로 1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게 풀링을 거치게 되면 1, 1, 1, 0.2가 되어 있어요. 아래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평활하죠. 아웃풋이. 밑에 이미지를 봐도 0.3, 0.1, 1, 0.2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풀링을 거치게 되면 0.3, 1, 1,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웃풋은 굉장히 좀 평활해져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굉장히 좀 강인하다라는 게 맥스 풀링의 장점입니다. 이게 맥스 풀링이 아니고 에버리지 풀링이면 어떨까요?
에버리지 풀링이어도 노이즈가 제거가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예시가 무빙 에버리지 필터잖아요. 무빙 에버리지 필터가 결국은 요 에버리지 풀링과 같겠죠.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고주파, 즉 노이즈를 제거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풀링을 가져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아까 CNN이 로테이션에 약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아주 심한 로테이션은 우리가 핸들링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약한 정도의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된 필터들이 모여서 풀링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로 우리가 크로스 코렐레이션 스코어를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애가 결국 위에서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 로테이션 그림에서 이 왼쪽은 첫 번째 노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중간 세 번째 노드군요. 세 번째 노드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들이 리스폰스에서 그대로 풀링 거치면서 걔만 살아남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링은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CNN의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약점을 다소 보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CNN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CNN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거쳐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게 2009년 한 연구 그룹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줄여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최초에 공개됐을 때는 3.2밀리언, 그러니까 320만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현재는 1420만 개의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략 100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1000개의 클래스도 뭐 상위 분류, 소분류, 대분류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좀 잘못된 레이블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잘못된 레이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기법들이 고안되었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대규모의 데이터셋이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걸 만든 분이 이제 여기 논문 포스터에 보이는 첫 번째 저자 페이페이 리라는 교수님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작업을 하셨고 스탠포드로 옮기셔서 지금은 교수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이 데이터셋 2009년에 완성이 되었잖아요. 2010년부터 대회를 열어요. 이제 뭐 세 가지 대회를 엽니다. 일단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두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 세 번째는 디텍션에 대해 대회를 열고 지금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는데 뭐 한 8년간 개최가 됐죠. 처음에 개최됐을 때 2010년 그리고 둘째 2011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컴퓨터 비전 방식의 어프로치들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딥러닝이 사용이 되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CNN은 그래서 뭐 28.2%, 25.8%의 에러 레이트를 보여주다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최초로 CNN 베이스드 모델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16.4%의 에러 레이스로 우승을 했죠. 이 다음부터는 쭉쭉쭉 다 CNN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아래 보는 이제 주황색 세모 그래프가 그 레이어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딥러닝이 그 망이 깊어서 딥러닝인데 얼마만큼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8, 19, 22 가다가 레즈넷부터는 152레이어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발달 과정들을 그리고 이 각각 모델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012년 우승 모델인 알렉스넷이에요. 알렉스넷은 뭐 최초로 전 세계로 유명해진 CNN 모델이다 보니까
인용 수가 엄청나죠. 86,654회입니다. 오늘 기준이에요. 이제 뭐 이 모델의 특징으로는 아까 봤던 르넷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뭐 그 레이어별로, 레이어라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앞에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걸 각각을 레이어라고 생각했을 때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가 다 달라요. 뭐 뒤로 가면 이제 3x3으로 통일되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패스가 있고 아래 패스가 나눠져 있죠. 이거는 뭐 이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GPU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GPU가 GPGPU라 그래서 General Purpose GPU가 사용이 되었는데, CUDA 프로그래밍이 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사용이 되었는데 GPU 메모리 한계 때문에 모델을 쪼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쪼개서 A GPU에서는 위에 패스, B GPU에서는 아래 패스를 학습을 시킨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패스를 쪼갠 게 이득이 됐죠, 성능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미지넷 타스크를 CNN을 적용시켰을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혹은 이제 학습 방법론들이 이때 많이 정립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많이 해놨어요. 뭐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줬고, 뭐 러닝 레이트 어떻게 주고, 인풋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정말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굿 이그젬플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이제 13년 우승 모델이 ZFNet이라는 건데, 그 저자가 2명이고 그 2명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ZF라고 지은 거예요. ZFNet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13,256회 인용됐죠. 생각보다 이제 가장 우승 모델 중에서 가장 적은 인용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알렉스넷에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필터 사이즈 좀 변하고, 필터의 채널, 그러니까 필터 개수가 또 좀 변하고, 그리고 뭐 성능이 살짝 오르고, 뭐 요 정도가 변화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목받은 거는 이 결과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입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각 필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CNN을 해석하는데 거의 뭐 최초로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터 생긴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이라 그러면은 인풋과 가까운 영역, 레이어 5는 아웃풋과 가까운 영역이고요. 인풋과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엣지 혹은 뭐 텍스트,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 저희가 계속 쭉 살펴왔던 로컬 피처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가버 필터라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필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1은 우리가 주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걸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로컬 피처들 걸러내기 좋은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어 5로 갈수록 어떤 오브젝트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레이어 1과 2와 3를 거쳐서 5까지 가면은 거의 뭐 개의 얼굴, 사람의 얼굴,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쉐입들 있잖아요. 그 쉐입들을 학습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 1에서는 좀 더 지역적인 특징, 레이어 5는 좀 더 글로벌한 특징을 잡는다 그래서 레이어 1을 로우 레벨 피처, 그리고 뭐 로우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식으로 부르고, 레이어 5를 하이 레벨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까지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요. 어찌됐든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제안을 했고, 이 제안된 테크닉을 통해서 어떤 CNN이 더 좋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 피처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레이어 2에서도 두 번째 로우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뭐 레이어 5에서도 왼쪽 절반은 되게 잘 분간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같은 같은 레이어에 같은 필터를 쓰더라도 어떤 필터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필터들은 굉장히 더럽다라고 했을 때 깨끗한 필터가 많을수록 좋은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깨끗한 게 많은 아키텍처일수록 성능이 더 좋고요, 실제로. 그래서 알렉스넷과 이제 이전 모델이 알렉스넷이었으니까 알렉스넷과 ZF넷을 비교 실험을 해봤고, 비교 실험을 했더니 훨씬 더 ZF넷 구조에서 깔끔한 피처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에는 두 개의 모델 히트를 쳤는데요. 재밌는 거는 준우승한 모델이 있고 우승한 모델이 있는데, 준우승한 모델이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인용수가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구조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찌됐든 2014년 준우승 모델을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VGG넷이고요. 그 알렉스넷 대비 이제 3x3 필터로 이 모든 리셉티브 필드를 구성을 했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3x3 커널만 쌓아 올리니까 알렉스넷보다 훨씬 더 깊은 망을 구성할 수 있었고 성능도 올라갔다. 대신 이제 너무 깊게 쌓다 보면 메모리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2014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x3 커널로 더 깊은 망을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ZF넷에서도 다 3x3을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의 속성 중에 컨볼루션 세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정해진 필터에서는 어떤 경우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필터든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터는 러너블 패러미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5x5 커널은 3x3 커널 다수로 구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3x3 커널은 저런 식으로 1x3과 3x1 커널의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논문 따라 뭐 부르는 말이 다 다른데, 뭐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컨볼루션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큰 커널은 작은 커널 여러 개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충실히 따른 게 VGG넷이죠. 알렉스넷 보면 이제 인풋에 11x11 들어가고 5x5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3x3 여러 개로 대체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성능이 올라가고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 VGG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이 조합을 찾아냈다. 조합이라는 건 이제 큰 커널을 작은 커널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똑같은 시기죠. 똑같은 시기에 2014년 우승 모델이에요. 르넷이라고 불러요. 구글에서 나왔는데, 뭐 르넷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고 해서 뭐 르넷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저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셉션 모듈이에요. 네트워크 안에 서브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넷인 넷이라고 부르고요. 보면은 previous 레이어에서 next 레이어로 가는데 분기가 여러 개로 쫙 쪼개지죠. 쫙 쪼개지고 이것들이 다시 한 개 아웃풋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넷인 넷이라 그러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인셉션 모듈의 가장 밑바닥은 1x1 컨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1x1만 써 있지만 사실 우리의 컨볼루션 필터는 3D잖아요. 뭐가 빠졌냐? 인풋의 채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x1xD라는 뎁스 디멘전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 뎁스 디멘전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1x1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의 채널 디멘전이 256이다. 그랬을 때는 1x1 컨볼루션의 아웃풋 디멘전을 그러니까 하이트 위드스 방향으로 같을 거고 채널을 64로 줄여주면 4분의 1만큼의 피처 맵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줄어든 피처 맵에서 다시 3x3 컨볼루션을 돌리면은 훨씬 더 작은 연산만 작은 연산으로도 다 수행이 가능할 거잖아요. 3x3x 64만 돌면 되니까. 근데 이 1x1 컴프가 빠지면은 3x3x
256, by 64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연산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한 게 요 파라미터 경량화에 큰 기여를 했고요. 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인풋에서 아래 인셉션 모듈 타기 전에 스템이라는 모듈 하나 둬서 이 스템 모듈에서 사이즈를 한번 줄여줘요. 빠르게 컨볼루션과 풀링을 취해줌으로써 뒤에 흘러갈 피처 맵들의 사이즈를 다 절반으로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파라미터 경량화를 많이 했고요. 또 그 FC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아까 르넷에서 나왔던 MLP 부분이거든요. 그 MLP를 뺐습니다. 대신 MLP를 뺀 대신 에버리징 풀링 에버리지 풀링 연산을 넣어서 마지막 레이어를 뭐 예를 들면 5x5x 뭐 1024 이런 레이어를 에버리지 풀링을 5x5로 걸어서 1x1x 1024로 줄인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를 다시 한번 1x1 컨볼루션으로 클래스 아웃풋 디멘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MLP 없이도 이렇게 CNN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장점은 MLP는 디멘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풋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인풋 이미지가 뭐 나는 28x 28로 학습을 했는데 32x 32로 인퍼런스를 할 거야 이러면은 디멘전에서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을 넣게 되면은 인풋 디멘전에 상관없이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2015년 우승 모델이 레지넷입니다. 아마 이 레지넷은 대부분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레지넷은 CNN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모델이에요. 88,816회. 이제 VGG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모델은 VGG와 자기들의 차이점. 왜 VGG는 깊은 망을 쌓을수록 학습, 그러니까 에러 레이시 올라가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망을 더 깊게 쌓으면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언제나 함정이 있죠. 뭐 컬서 오브 디멘전도 있고, 이제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학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저자들이 요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죠. 레지듀얼 블락은 이게 뭐 그러니까 왜라고 밝히긴 굉장히 힘든데, 인풋에 노드를 저장을 해놓고 연산을 쭉쭉 해주고 마지막에 그 모듈의 아웃풋에 다시 인풋을 더해주는 형태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런 형태로 그 망을 깊게 쌓아도 학습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좋은 테크닉이 나왔어요. 레지넷과 상관없이 나온 테크닉인데 이 테크닉을 사용을 했죠.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인풋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다라고 그 알렉스넷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레이어마다 다시 한 번씩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뭐 민 값으로 빼주고 밸런스 값으로 나눠주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죠. 배치놈은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는 러너블 패러미터를 두 개를 더 둬서 그 두 개를 각 레이어에 맞게끔 학습을 하도록 만든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현재 뭐 현존하는 대부분의 모델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지넷도 마찬가지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볼루션 연산 뒤에 배치놈을 거치고 그 배치놈을 거친 이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뭐 배치놈을 먼저 하고 컨볼루션을 나중에 태우는 테크닉도 만들고, 그게 요새는 또 디팩토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학습이 깊은 망이 구성될 때 학습이 안 되던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arametric ReLU, 그 리키 렐루의 아래 기울기를 학습을 통해 정해주는 parametric ReLU를 같은 그룹에서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레지넷을 학습할 때 이 PReLU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모델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모델을 볼 땐 두 개를 같이 봐요. 보통은 이제 accuracy, 성능 중요하죠. 성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연산량입니다. 연산량이 많으면 성능이 좋아야겠죠. 근데 그게 언제나 성립하진 않거든요. 어떤 모델은 연산량이 적은데도 성능이 좋은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은 연산량이 많은데도 성능이 나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고 나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옛날 자료고 요새는 이것도 이제 2019년 자료예요. 좀 됐죠. 2019년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efficient넷이라는 게 나왔고 그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은 기존 파란색 모델 대비 빨간색 모델이 파라미터 수도 적고 어큐러시도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맨 끝은 80, 상한선이 80이었는데 이 그래프는 84를 뚫었죠. 지금은 더 높아요. 지금은 더 높고 이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레지넷 아까 말씀드린 레지넷과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뭐 그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SE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를 더 붙이는 모델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은 잠시만요. 어딨냐? 잘 못 찾겠네요. 어쨌든 SE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붙이면 또 성능이 올라갑니다. 아, 처음에 있었군요. 여기 있었네요. 2017년 우승이 SE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레지넷에 SE 모듈을 붙인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모듈을 붙인 구조고요. 이게 뭐 2017년에 1위를 했죠. 그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베이스라인이에요. 사용하기도 쉽고 구형 코드도 많고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다 잘 돌아간다는 게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요 에피션트넷이나 아메바넷, 아메바넷 이런 계열들인데 이걸 이제 Neural Architecture Sea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뭐 오토 ML이란 말이 있겠죠. 그 네트워크의 구조, CNN의 구조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휴먼 디자인드 네트워크는 다 아래 순위로 쳐졌고요. 뭐 이 이후에는 그냥 다 나스 계열의 모델들이 상위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현재 뭐 성능면이나 메모리면이나 연산면이나 다. 근데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요 모바일 넷 버전 1, 2에서 제한된 모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듈들의 이름은 뭐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게 있고 inverted residual이라는 모듈들인데 요거 반드시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막 앞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비전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들이 요새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나스 정도의 성능에 다 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굉장히 캐패시티가 커요.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서 연산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량화시키는 그리고 학습이 어려운데 그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CNN 전반을 다 다뤄주셨는데요. 오늘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이번에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종료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 그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아주 잠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뭐 하나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